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공공이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에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고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똑같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의구심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씩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전면에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성비 식당지도 거지맵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갑 얇은 2030들이 4,000원 국밥집 찾으러 거지맵을 켠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거지맵 앱에서 종로 쪽을 검색하면 7,000원 밑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쫙 뜹니다. 탑골공원과 동묘 쪽은 원래 어르신들의 홍대이자 성수동으로 불리죠.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 2030들이 이 일대를 찾으면서 요즘 가보면 3명 중에 1명꼴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종로 학원과나 종각 젊음의 거리 쪽 식당과 가격을 비교하면 체감이 확 됩니다. 국밥과 제육 정식이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탑골공원 인근 식당가에선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모르는 어르신과 합석해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 런치플레이션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죠. 치솟는 물가에 알뜰살뜰 아끼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기사는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된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담겼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비혼 커플이나 동거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혼 커플 등 비친족 가구는 2024년 기준 58만여 가구로 9년 새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 정책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남녀 중심인데요.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가족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추진하고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 성을 따르는 원칙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필수 사회 서비스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는 새 교육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1순위 과제는 바로 코로나 퀴즈 챙기기입니다.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은 문해력과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이 돼도 받아쓰기가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어릴 때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전문 역량 확보가 필요한데요. 단기간 강의식 연수보다는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연수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학교의 방과 후 생활지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면 활동과 체험 활동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전문가들은 교육당국 차원에서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10대의 높은 자살률을 줄일 마음 건강 대책도 나와야겠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은 반쪽만 세계자연유산이 될 충남 가로림만 갯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가로림만은 대표적 해양생물 터전이자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충남 서산시에 해당하는 약 70%만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30%를 관할하는 태안군이 다리 건설이 우선이라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은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 대산읍 독곤리까지 있는 해상교량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관할구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겁니다. 반면 다른 유관기관들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다리 건설 예정지가 등재 지역을 벗어나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갯벌을 두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해양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가로림만의 세계자연유산 부분 등재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상을 벨기에 측은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브뤼셀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1박 2일 벨기에 방문의 핵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에서 바르트드 웨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필립 국왕도 만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한 EU 정상회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27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정하는 만큼
유럽 내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EU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4년 채택한 한 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약과 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급망 안정 등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미국이 미군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응하겠다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제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나선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헬기 추락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뒤에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네요. 네, 미군 중동 지역 작전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약 1시간 전인 오전 6시, 미 동부시간 기준 9일 오후 5시 브래드 쿠퍼 총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어제 발생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썼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이란 남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공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모두 무사하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식을 이후 5시간 만에 미국이 실제 공습 재개를 감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날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he pilots are fine, yeah. Nobody injured. We are going to issue a report tomorrow.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이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휴전 뒤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공습 재개로 휴전이 여전히 유지될지는 양측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미군 공습 직전 국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이 헬기 추락을 이유로 적대 행위를 제기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군 소식통은 미국이 헬기 추락을 구실로 적대 행위를 다시 시작한다면 단호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떠한 공군의 공격 작전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자국에 의해 격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에둘러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향해 철수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영토 인근의 외국 군대는 우발적 사고와 잠재적인 교전에 항상 노출돼 있다면서 해결책은 떠나는 거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의 언어를 선호하지만 다른 언어를 훨씬 더 잘 구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력한 물리적,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인데 미국이 실제 공습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됩니다. 네,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내 합의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합의 체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합의라며 핵무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하루 이틀 안에 진전 사항을 볼 수 있을 거고 2, 3일 내로 합의가 이뤄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Iran that hasn't stopped, and we could have at least an idea by 1 or 2 days from now. But I think it's going well. 이처럼 종전 합의를 낙관한 상황에서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재개되면서 종전 협상은 물론 휴전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확전의 소용돌이로 급격히 빠져들어가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인 만큼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 개표 작업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특기죠.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여론이 악화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치러진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표 초반 2위를 기록하던 공화당 소속 스펜서 프렛이 우편 투표 개표 이후 역전당하자 제3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7일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진행자가 근거를 묻자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개표 작업이 지연되자 공화당 인사들도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aised a lot of skepticism among voters when they see these wide changes days and weeks after the election, and you still can't get a result 2-3 weeks after an election happened.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고 있는 건 5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시도에 나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충성파로 꼽히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ut he's a very smart guy, and he may find out some things about the rigged elections, etc., etc. I think he wants to do it very much. Got a lot of energy, but he'll be very goo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폈고 이에 동조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16 의사당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골목 상권 체감 지표가 1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원유 수출이 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줄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포함해 8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조란 맘단이 뉴욕 시장이 $26짜리 식음료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26 food and drink options at more than 488 small businesses and restaurants across our city. 월드컵 개최지 호텔은 300% 이상 예약이 늘었지만 미국 내 소상공인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전미 자영업 연맹이 발표한 미국의 5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5.3으로 4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해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연료비 압박에 가격을 올렸다는 응답은 36%로 전월보다 6%포인트 증가했고 앞으로 올리겠다는 응답은 34%로 7%포인트 늘었습니다. 미국 골목 상권이 얼어붙으면서 고용과 투자를 포기하고 가격은 올리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금리 인하 기대를 버리고 실물 자산인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늘면서 5월 주택 거래는 417만 건으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로 원유 수출이 64억 달러 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기대 수준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559억 달러로 전월 대비 7억 달러, 1.2% 감소해 전망치를 2억 달러 정도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심의 AI와 에너지는 호조를 보이고 소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행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월요일 8%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매매에 신중할 때라면서 특히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월요일에 코스피 8% 넘게 떨어졌다가 어제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회복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이 변동성 심한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지금 급등하고 급락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급등한 이유는 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개입으로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진정된 요인으로 코스피가 급등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난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 AI 지출에 대한 우려도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 자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또 변동성을 커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지금 무턱대고 이제 주식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수급에서 눈에 띄는 게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내다 팔았고 그 내다 판 걸 개인이 다시 이제 사들이는 모양새였는데 어제 보니까 개인도 장중에 이제 파는 쪽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개인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그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AI 주식들에 대해서 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익이 언제 나올지는 기약이 없다라고 하면서 AI 과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조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AI 투자에 기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인데 반도체 기업 주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니까 어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때문에 ETF를 통한 매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거기엔 사실 개인 투자 자금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비투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시 강세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시각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예. 투자는 일단은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하락 위험이 많다. 여러 지표가 과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안전 자산으로 좀 머니 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도 심지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한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다가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각한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투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이걸 못 갚아서 강제 매매를 당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주식시장 하락에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하락장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단기, 초단기 투자라고 하는 미수금, 위탁 매매 미수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주문한 다음에 그 대금을 2거래일 이내에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비투죠, 일종의. 이것은 사실은 2거래일 이내에 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 매매 바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용 융자 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제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이걸 맞추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못 맞출 경우에 다시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주가가 하락할 때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지금 투자에 정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미수금 이런 것들이 사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시장의 그 변동성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일 텐데 레버리지 그 괴리율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최근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게 괴리율이 어떤 건지 그리고 괴리율이 크게 올랐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괴리율, 상장지수 펀드 ETF의 괴리율이라는 것은 순자산 가치하고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더 다른 수준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뜻하고 지금 괴리율이 다 플러스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실제 가치보다 시장 가격을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이제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를 제시하면서 ETF 거래하는 사람들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실제 주가의 차이를 줄이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처럼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크면 이 유동성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속도가 이 시장의 실제 가격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괴리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날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무려 괴리율이 90%가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실제 가격보다 90%나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서 이 레버리지 ETF라든지 뭐 ETF 투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게 그럼 그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손해볼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양의 괴리율일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오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하게 커야 되잖아요. 우리 증시가 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방안 필요합니까? 예, 사실 지금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든 자금을 실제로 기업이 유상증자라든지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길을 터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회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가 명문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바로 이사들 같은 경우는 소송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생산적인 금융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법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ETF부터 해가지고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식시장이 거의 투기판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쓰는 방법인데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장기 보유할수록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정책 당국에서도 좀 방안을 내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좀 짚어볼게요. 부동산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차에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14% 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겁니까? 예, 지금 뭐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4.73%로 역대 최대인데 월세 상승률도 지금 8.99%로 역대 최대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무려 6.77%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3중 트리플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그 각종 규제
정책이 수요를 왜곡시킨 결과다, 시장 구조를 왜곡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11호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 이 사실은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전월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가 늘어나서 매매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와서 결국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 왜곡을 낳은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제를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거 정부 개입 없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나름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뭐 이제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는 뭐 정확한 뭐 연구 결과나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그동안 연구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전세, 월세,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결국은 시장의 왜곡으로 나온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전세, 월세도 크게 올랐는데 전세가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도 부족해서요. 지금 뭐 2,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뭐 한두 건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세 매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양도세도 중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사실 갭투자가 불가능해서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공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럴 바에는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KB부동산에서 서울 전세 수급 지수 이게 100보다 넘으면 사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각함을 뜻하는데 이게 뭐 180을 넘는 게 사실 5년 5개월 만에 최초거든요. 이만큼 전세의 수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이제 전세값 상승폭이 커지는 걸로 봤을 때는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월세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월세도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강남권 아닌 지역도 월세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르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이거 가계 부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전세의 순기능은 전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그것의 가장 큰 순기능은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점점 씨가 마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니까 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또 월세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다주택자들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를 해라.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월세를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는 또 증가를 하니까 월세가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서민 주거 비용이 점점 급등해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거 소비 줄어들고 또 내수 경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주거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는데 대신 다른 것에 지출해야 될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에서 생산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을 할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7월 달부터 빠르면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수 침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전세 없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 내놔야 됩니까?
예,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전월세 가격을 갖다가 사실은 안정시키는 그동안의 수단이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오면요. 사실 수분양자들 중에서 잔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민간 업체 추정에 의하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0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월세 가격 급등을 단기간에 뭐 바로잡을 방법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 또 매매 가격 역시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없다라고 봐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 그래서 포모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빈 땅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좀 높여줘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급 늘리는 정책을 지금 정리는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 표정이 흐려 보이네요. 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우중충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어떨까요? 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서울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남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 대전 17.5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에서 광주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서울은 25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구름만 지나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